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유튜브 방송 한번 재밌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즐겁고 편안하고 행복한 여행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면, 특히 자유여행을 가면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바로 숙박업소를 구하는 겁니다. 특히 해외여행, 일본 여행을 가시면 내가 만약 오사카를 간다고 했을 때 숙박업소를 한번 검색을 해보겠죠.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숙박업소, 호텔 외에 일본은 뭐 흔한 유스 호스텔 말고도 캡슐 호텔, 넷카페, 료칸 등 다양한 숙박업소가 존재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에 없고 우리나라에 없는 참 특이한 숙박업소들이 많은데, 오늘은 이런 숙박업소 그리고 또 제가 갔다 온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장단점을 확실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지금 해외여행을 가시려고 하고 일본 여행 특히 가시려고 하는 분들은 지금 제 방송을 잘 참고해 보시면 정말 보람되고 즐거운 여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며 지금부터 유튜브 방송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숙박업소, 특히 해외여행을 가서 일본 여행을 가서 우리가 숙박업소, 자유여행 가면 반드시 숙박업소를 잘 정해야 되는데, 숙박업소의 종류별 장단점을 제가 확실히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숙박업소 바로 호텔이죠. 호텔은 뭐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에도 있고, 그리고 또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도 호텔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호텔에서 숙박을 대부분 많이 하시죠. 그래서 뭐 우리가 생각하는 호텔,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일본 호텔은 일본만의 독특한 장단점이 있거든요. 장단점. 그럼 어떤 장단점이 있냐, 그걸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장점은, 호텔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봤을 때 시내 중심과 도심지에 가까운 데 대부분 있습니다. 내가 일본 여행을 가려고 하고 오사카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숙박업소, 호텔을 알아보면 대부분 남바, 신사이바시, 우메다 같은 시내 주변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 주변에.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이건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호텔에 숙박하신 분들이 관광객 아니면 뭐 비즈니스 업무 때문에 오신 분들이고, 그런 관광이나 내가 업무를 보기에 편리한 곳은 시내 중심과 교통이 편리한 곳이 가장 최적의 숙박업소고, 그리고 그런 곳에는 호텔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호텔도 마찬가지로 제가 만약 오사카를 가면 신사이바시 주변에 제가 항상 가는 호텔이 있는데, 그 호텔에서는 시내하고 가깝기 때문에 보고 즐기고 먹고 여러 가지 관광을 하기가 좋고요. 그리고 역과 가깝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편리하거든요. 이 많은 곳 호텔을 예약하고 숙박을 하면 편리합니다. 무엇보다 쇼핑하기 편리하고 관광하기 편리하고, 그리고 뭐 여행하고 여러 가지 내가 하기에 편리한 게 최고의 호텔의 장점이죠. 장점. 그런데 그 다음 제가 장점을 얘기하면 단점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일본 호텔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호텔하고 좀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일본에 갔다 오시고 그리고 또 일본 호텔 숙박을 해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호텔은 좀 그래도 시설도 좋고 깨끗하고 서비스도 좋은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호텔하고 일본 호텔은 다른 게, 일본 호텔들은 대부분 특히 관광객들이, 한국인들이 묵는 호텔들이 비즈니스 호텔이에요. 비즈니스 호텔이 뭐냐면 우리나라 모텔 수준의 정도, 그러니까 호텔로 좀 보기에는 좀 힘든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시설이 호텔만큼 좋지 않은 모텔 정도 수준의 호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말도 제가 봤을 땐 틀린 게, 우리나라 모텔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훨씬 좋습니다. 일본 호텔은요, 숙박을 해보면요 어떤 걸 느끼느냐, 물론 뭐 성이 높으면 조금 낫겠지만 대부분 관광객들이 묵는 호텔은 비즈니스 호텔인데, 저도 마찬가지고 막상 가보면 첫 번째 단점, 실내가 무지 좁습니다. 무지. 이게 그냥 작은 게 아니고 방이 있는데 침대 하나 놓으면 다 차는 방이야. 근데 그 방에 침대가 놓여 있고 테이블, TV 같은 게 있고, 거기에 더 좀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짜증나는 건 욕실이나 화장실이 정말 작고 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생활하기에 너무 불편합니다. 물론 뭐 내가 돈을 많이 주고 성이 높은 좋은 호텔도
숙박을 할 수 있지만 제가 그런 호텔도 묵어보니까 우리나라 특히 제가 동남아나 중국 이런 아시아권 여행을 하다가 일본 호텔에 묵으면요, 와 진짜 이 가격에 이런 호텔에 숙박을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숙박업소 퀄리티 질이 많이 호텔 질이 낮은 게 현실입니다. 솔직히 일본 여행을 하면 좋은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숙박업소 특히 숙박비나 이런 건 너무 그 품질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어쨌건 저쨌건 이건 뭐 각 나라마다 장단점이 있는데 일본 호텔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호텔만큼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가격대는 보통 이것도 천차만별인데 정말 좀 싼 비즈니스 호텔은 뭐 4만 원 이 정도 때부터 시작해서 뭐 몇십만 원 하는 것도 있지만 보통 숙박을 하시면 6만 원대에서 한 9만 원대 이 정도 숙박하시는 게 적당합니다. 호텔은. 그리고 중요한 게 또 하나 뭐냐면 조식을 반드시 호텔 가시면 포함해서 호텔에 숙박하세요. 왜냐하면 일본은요 아침 일찍 그렇게 아침밥을 먹기가 적당한 곳이 없습니다. 대부분 그냥 패스트푸드나 뭐 약간 그런 간단한 거 식당 그리고 또 뭐 그런 가게밖에 없지. 특히 우리 같이 자유여행을 하고 많이 여기저기 관광을 해야 되는 분들은 아침을 좀 그나마 든든하게 먹으려고 하면 그런 곳이 일본에 없거든요. 그래서 호텔도 좀 괜찮은 호텔일수록 조식이 먹을 만하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호텔에 숙박을 하시면 반드시 조식을 포함해서 숙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호텔은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뭐 호텔 이야기 했으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리고 또 다른 나라도 비슷하게 있는 유소스텔 이걸 또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이건 제가 뭐 일본 유소스텔이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나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일본도 특별한 뭐 장단점을 설명하자면 첫 번째 장점은 가격이 당연히 싸죠. 그리고 또 뭐 여러 명 외국인들이 숙박을 하기 때문에 친구 사귀기가 굉장히 쉽죠. 그래서 보통 젊은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죠. 그래서 뭐 유소스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단점은 여러분들도 숙박해 보신 분들이 아실 거예요. 굉장히 프라이버시가 안 좋고 그리고 또 저는 유소스텔 숙박을 해보니까 잠자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당연한 게 나는 뭐 일찍 자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 늦게 자는 사람은 괜히 뭐 같은 방을 쓰니까 들락날락 하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에서 안 자고 뭐 대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그러면은 잠자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건 뭐 다들 잘 아시니까 유소스텔은 똑같다. 가격은 싸지만 조금 프라이버시나 여러 가지 시끄러운 게 있어서 불편하다. 그다음 이야기할 숙박업소는 에어비앤비입니다. 이게 최근 어떻게 보면 최근에 생긴 숙박업소죠. 공유주택 같은 건데 내가 여러 채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뭐 한두 채를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임대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에어비앤비가 정말 극과 극으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누구는 에어비앤비에 숙박을 해도 굉장히 좋지만 누구는 절대 에어비앤비에 숙박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에어비앤비에 숙박을 해보니까 에어비앤비가 대부분 주택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집을 대여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 말은 뭘 뜻하냐면 장점은 내가 일본 집이죠. 말 그대로 일본 집에서 숙박을 해보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나라의 좋은 문화적 경험 이런 걸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가정집이다 보니까 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뭐 내가 음식을 직접 해 먹을 수도 있고 호텔이나 그리고 또 뭐 다른 시내에 있는 숙박업소에 비해서 훨씬 공간도 넓고 여러 가지 편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뭐 콘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이건 대가족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명이 단체로 갔을 때 또 이게 임대료를 뭐 각 개인별로 계산을 해서 받는 경우도 있지만 뭐 한 시를 통째로 얼마씩 계산해서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격도 훨씬 저렴하게 숙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있고 에어비앤비만 이용한 분도 있는데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첫 번째
시내 부심, 그러니까 도심에서 대부분 떨어진 부심이 있어요. 정말 시내 가까운 이런 곳에 위치한 곳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 에어비앤비는 호텔이나 다른 뭐 여러 가지 숙박업소 있잖아요. 게스트하우스, 캡슐호텔 등등 이런 곳에 비해서 부심이 있어요. 이 말은 뭘 뜻하냐? 교통이 불편합니다. 교통이 불편하면 여행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또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보안이나 치안이 굉장히 약한 곳이 많습니다. 예, 당연히 호텔처럼 프론토 직원이 앞에 지키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 말은 뭘 뜻하냐면 초보 여행자분들, 왜 초보 여행자분들은 오사카 지금 여행 가는데 남바가 어딘지 우메다가 어딘지도 잘 모르는데 오사카에 사는 사람들도 잘 모르는 동네에 어디 있는 변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가에 있는 그런 곳에 내가 숙박업소를 찾아서 가려고 하면 산 넘고 물 건너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리고 또 숙박업소에서 나와서 시내까지 나오는데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초보 여행자분들한테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소규모로 특히 여자분들은 에어비앤비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치안 같은 게 상당히 호텔이나 다른 숙소에 비해서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사건 사고도 생긴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에어비앤비는 만든 사람 맞고 맞지 않는 사람은 맞지 않습니다. 이걸 잘 생각해 보시고 숙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 그다음 숙박업소 또 어떤 게 있냐면 일본스러운 게 몇 개가 있어요. 이제부터 이야기할 건데, 첫 번째는 캡슐호텔입니다. 캡슐호텔이 굉장히 일본스럽고 특이한 호텔이에요. 왜냐하면 네모탄 무슨 관도 아니고 네모탄 상자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잠을 자고 한단 말이죠. 이게 일본이 섬나라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인구 밀집도가 높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비싸고, 아까 시내에 있는 호텔도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방이 좁고 협소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뭐 여행을 왔다, 아니면 일 때문에 오사카를 왔다, 동경을 왔는데 그럼 숙박비가 비싸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나온 게 최대한 공간을 활용해서 싼 숙박비를 낼 수 있도록 만든 게 캡슐호텔이거든요. 이 캡슐호텔은 보통 가격은 3만 원대부터 한 10만 원까지 하는 고급 캡슐호텔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3만 원대 캡슐호텔에 많이 숙박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 캡슐호텔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장점이 없습니다. 단점이 훨씬 많습니다. 장점은 좀 가만히 생각해보면 시내에 가까운 데 있고 특이하다는 것밖에 없지. 왜냐하면 가격 때문에 캡슐호텔을 가기에는 뭐 한 게, 캡슐호텔을 돈을 조금 더 주고 갈 수 있는 숙박업소가 많이 있거든요. 비즈니스 호텔도 가격이 싼 곳은 4만 원대, 5만 원대도 있단 말이에요. 조금만 더 주면 편하게 호텔에서 방은 작지만 숙박할 수 있는데, 굳이 캡슐호텔 그런 곳에서 숙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도 없고, 캡슐호텔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캡슐호텔이 방음이 전혀 안 돼요. 그리고 욕실하고 화장실을 공동으로 같이 쓰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 방음 안 되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게, 제가 캡슐호텔에 숙박을 해보니까 옆에 솔직히 말해서 노숙자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밤새도록 TV를 틀어놓고 막, 그것도 TV도 그 야한 채널 있잖아요.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잘 정도였거든요. 그 정도로 방음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캡슐호텔이 좀 시내에 좀 약간 좀 윤가나 이런 곳에도 있는 데가 있어서 잘 보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어쨌건 저쨌건 캡슐호텔은 한 번쯤 내가 경험 삼아 숙박할 숙박업소지, 그냥 거기서 제대로 좀 숙박하기는 제가 봤을 때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 다음 숙박업소가 또 뭐냐면 넷카페입니다. 넷카페.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곳인데, 이게 PC방이거든, 우리나라. 근데 우리나라 PC방하고 달리 방처럼 돼 있어. 이렇게 칸막이를 높게 쳐가지고 방처럼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뭐 가격에 따라서 많이 조금씩 차이가 나겠지만, 보통 시내에 있는데 12시간 정도 밤에 잠자고 숙박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보통 이것도 뭐 3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10만 원 안쪽으로 조금 좋고 비싼 것도 있지만, 뭐 방이 또 VIP 룸 이런 곳은 방도 넓고 가격도 조금 비쌉니다.
어쨌건 저쨌건 이 넷방도 넷카페도 굉장히 이색적이고 특이하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깔끔한 곳도 많고, 그리고 또 시내, 정말 시내, 어떻게 보면 호텔보다 더 가까운 시내 한가운데 있는 넷카페도 많거든요. 그건 좋은데 문제는 제가 숙박을 해보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아까 캡슐 호텔하고 비슷한 게 불편한 게 뭐냐면 첫째 방음입니다. 이게 방 형태로 아무리 만들었다 해도 호텔 아니면 다른 뭐 여러 가지 한인민박이라든가 뭐 다른 숙박업소에 비해서 방음이 진짜 약합니다. 여기도 제가 숙박을 해보니까 거의 일본인들이 굉장히 매너가 좋아서 조용조용 거리는데도 다 들려. 옆방에서 뭘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 넷카페도 잠을 자기에는 조금 불편합니다. 그리고 또 공동 샤워 시설, 공동 화장실 이용해야 되는데 샤워 시설도 이 굉장히 건물들이 웃긴 게 특이한 게 뭐냐면 내가 8층에 넷카페 내 방에 있으면 샤워하러 6층까지 와야 돼. 뭐 이상해. 엄청나게 이 동선도 이상하고 불편하게 돼 있는 게 많아요. 근데 물론 넷카페에도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만약에 오사카를 여행했는데 고베 갔는데 고베 시내 여행 중인데 피곤해 너무. 그리고 또 인터넷 검색하니까 스마트폰이 잘 안 돼. 그러면 잠시 넷카페에 가서 몇 시간 동안 컴퓨터하고 잠도 한숨 잘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좋은데 숙박을 하면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불편한 게 있어요. 물론 뭐 이렇게 말하면 뭐 VIP룸이나 좋은 건 있는데 그건 상관없잖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 돈이면요 조금 이 넷카페도 좀 비싼 것은요 그냥 호텔에서 사지 굳이 넷카페에서 불편하게 아무리 VIP 룸이라고 해도 잘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넷카페도 이런 장단점이 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빼먹었는데 만약에 오사카를 가면요 이 오사카도 독특한 또 숙박이 되어 있는데 한인민박이에요. 한인민박. 이 한인민박이 일본 특히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곳에 한인민박이 있지 대부분 다른 나라를 여행해 보시면 한인민박 없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그 한인민박이 있고 많다는 건 내가 오사카를 간다? 오사카에 한국인들이 많이 산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국 관광객이 많이 온다는 겁니다. 한인민박의 장단점은 첫째 한국인 운영이기 때문에 스태프가 말이 통합니다. 사장님이나 일하는 사람이. 호텔은요 굉장히 좀 고급 호텔 아닌 이상 대부분 호텔에 가면 영어나 일본어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불편합니다. 그런데 한국인이 있기 때문에 말이 통한다. 그리고 대부분 한인민박은 한국인들이 숙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의사소통이라든가 정보교환도 하기 굉장히 좋아요. 그것도 큰 장점이에요. 거기에 또 어떤 한인민박은 김치 같은 걸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도 한 말이에요. 특히 일본이나 다른 나라 가보면 외국 음식이 안 맞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면 김치 정도만 있어도 훨씬 식사하기가 좋기 때문에 김치도 공짜로 먹으라고 제공해 주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한인민박은 문제가 뭐냐면 이건 한인민박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격이 문제예요. 가격.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정말 일본에 가서 한인민박을 여러 군데 많이 숙박을 해보니까 가격이 산 곳은 정말 개판이에요. 농담이 아니고. 제가 어떤 한인민박 가니까 청소도 제대로 안 돼 있어. 와, 참 말이 안 나오더라고. 또 어떤 곳은 일본 옛날 집을 이걸 개조를 해서 한인민박을 만든 곳인데 일본 집은요 우리나라하고 달리 굉장히 추워요. 겨울에 난방이 안 하거든요. 온도식으로. 근데 좀 괜찮은 한인민박은 우리나라 그 집처럼 온돌처럼 돼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 건 좀 가격이 좀 하죠. 근데 싼 한인민박은 이건 도대체 집도 춥고 시설도 낡았고 그리고 또 뭐 이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위험한 것도 많아요. 한인민박은요 뭐 그것도 가격이 보통 제가 알기로는 3만원대에서 한 10만원 정도 하는 걸 알고 있는데 한 5, 6만원 이상 정도 하는 좀 괜찮은 한인민박을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조금 시설이 좋지 싼 곳은요 너무 안 좋아요. 그게 한인민박 숙박할 때 중요한 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거의 다 일본 숙박업소를 다 이야기한 것 같은데 료칸이 하나 있네요. 료칸. 료칸은 뭐냐면 우리나라 뭐 한자 그대로 읽으면 여관인데 우리나라 여관하고 다릅니다. 굉장히 비싼 곳입니다. 제가 일본을 가서 특히 후쿠오카 여행 가시면 온천 여행 가시면 료칸에 뭐 1박씩 해볼 때가 있잖아요. 저도 후쿠오카 가서 그리고 또 교토 가면은 모미지 료칸이는 괜찮은 곳이 있는데 숙박을 굉장히 제가 여행을 많이 한 축
치고는 몇 번밖에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료칸이 좋습니다. 가서 뭐 온천도 할 수 있고 또 료칸이 풍경이 굉장히 좋은 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경치도 좋고 또 여러 가지 일본 전통 요리 가이세키 요리거든요. 그런 것도 대접을 받고 또 일본스러운 집에서 하루 정도 보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료칸은 가격이 장난 아닙니다. 보통 1박에 내가 뭐 식사 포함해서 온천하고 하면 20만 원 중반대부터 시작합니다. 1박에 1인당요. 상당히 비싸죠. 그래서 물론 일본 여행을 자주 가시고 일본 여행 가는데 조금 내가 일본스러운 곳에서 일본 전통 요리 먹어보고 좀 온천도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뭐 오사카, 뭐 교토 그리고 또 후쿠오카가 많죠. 그런 곳에서 숙박을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좀 이게 내가 여행 경비를 계산할 때 여러 가지 일을 더하기 빼기를 잘해봐야 되는데 숙박비에 엄청난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분이면 상관없는데 숙박비가 일단 비쌉니다. 그게 하나밖에 없는 단점이고 그게 또 최대 단점입니다. 료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가 오늘은 일본 여행 특히 해외여행을 가면 숙박업소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일단 한 번씩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해외여행 특히 일본 여행을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제 이야기를 참고 삼아서 자기한테 많은 숙박업소를 찾아서 숙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정말 즐겁고 행복한 여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십시오.